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형이고요. 저와 함께 진실을 만드는 고정 진행자. 일단 그 젊은 피 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내일 김용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스페셜 게스트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저분 이따가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방송 출연을 한 해 못했습니다. 늘 지각 절대 없고 결석 절대 없는 분인데. 재판 때문에 어떻게 재판 결과는 좋습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돼서 네. 좀 다들 지치는 분위기. 뭐 아직 1심도 아니고 그냥 검찰 구형이었죠? 네, 결심했습니다. 결심했고 근데 이게요. 재판 진짜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왜 낙선하고 받는 재판은 죽음.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하신 대전시당 위원장 겸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대전 서구울 박범계 최고 나오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석 달 지나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세요. 지금 대전시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 겸 적폐청산위원장 겸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 겸 법사위 간사는 이제 후임으로 금태섭 의원님이 지금 이제 지명돼서 다음 주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태섭 못 믿겠는데. 왜 그래요? 여기 진행했었으니까. 돌직구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셨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대선 이후로도 계속 바쁘신 것 같아요. 또 보면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간판으로 언론 인터뷰도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맡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더 등장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일수 후보자 낙마 관련해서 당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최고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아침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그 우려를 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었고 다만 후보자께서 더 이상 이제 감내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떤 가타부타 좀 후보자의 심기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당연히 통과될 거로 예측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뭐 큰 희망을 갖고 들어갔지만 정말 국민의당 일각에서 그렇게 반대표를 던질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한 실망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최민희 의원 말처럼 여러 가지 지금 맡고 계신 게 많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 한 통속이에요. 그거 맡고 있는 것이 직함만 여러 개고. 그래요? 역시 그러면은 주말에는 지역구 내려가시고 주중에는 서울에 계시고 이랬어요. 주중에 꼭 한 번은 내려가려고 하고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기원래 금요일날 내려가서 월요일날 올라오는 거는 꼭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금기원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 전 대표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 금기원래 때문에 진짜 다들 거기에 꽉 갇혀가지고. 표정 그거 일러준다. 금기원래를 안 하면 막 불안해진 거죠 이제. 박지원 대표님은 싫어하시는군요. 최민희 의원님. 아닌데요. 금기 원래를 싫어해요. 또 좋아할 건 또 뭐 있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가끔 오시잖아요. 네, 가끔 갑니다. 가끔 이제는 매주 갈 거예요. 아마. 왜? 거기 출마? 대전에?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대전에 계셔? 예, 매일 매주. 우리 대전 시민이시구나. 네, 매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저갓집이 다 대전이에요.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비굴해졌어요. 비굴해졌어. 지금 대전에 어떻게 숙화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여야 7석 중에 우리가 이제 4석. 4석. 네, 저쪽이 3석. 자유한국당이 3석. 예. 다음 총선엔 싹쓸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전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대전시장을 먹었죠. 권선택 시장님 먹었고
표현을 먹었다가 뭡니까? 정제된 아니 표현을 내가 쓰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 일부러. 국정조사 때 한번 뿜은 이후로 우리 제가 이동영 작가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좀 이 작가님 왜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박범계 잘하고 네,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왜 먹은 이후로? 네, 먹은 이후로 원래는 이제 3대3 6석에 3대3이었는데 그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4대3이 됐으니까 시장 그리고 이제 시의회도 우리가 다수당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보면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전이 득표율이 가장 높아요. 서울 수도권보다 높으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예측이 됩니다. 동구는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네, 동구. 동구에 사는. 아니요, 아니, 동구에 살아요. 네, 아, 그분 국회의원 성함. 예, 그분. 네, 누구죠? 이장우? 예. 네, 너무 좀 화가 나서. 사모님이 거기 사시는군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 유성구고. 유성구. 우리 예. 장인어른 장모님이 동구에 사셔가지고. 예.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원모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박범계 의원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기 전에 그 김희수 네.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희수 후보자는 뭐 어쨌든 결과는 좀 안 좋게 났습니다만 이제 우리한테 닥친 거는 이제 김명수 또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뭐 사과도 했고 대통령도 유엔 가기 전에 또 한마디 또 하셨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노력. 원내대표도 또 사과 아닌 또 사과를 했었죠. 네.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네.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대표한테 전화도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런데도 뭐 뻣뻣한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예측해 보신다면. 그동안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다른 그 인사 카드와 연계한 것이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했죠. 예. 본인이 사퇴하셨고 그다음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 지금 부동이 됐잖아요. 예. 더 이상 더군다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자진 사퇴했고 그래서 그 연계를 사실상 걸 명분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님은 지금 저쪽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뭐 진보 뭐 이렇게 진보를 뭐 넘어서 네. 뭐 급진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다. 제가 판사 시절에 저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제가 너무 저도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이고. 그러면 추천도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슬쩍 해서 유도를 하시는군요. 재밌네. 김명수 후보자님은 그런 그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그런 판사 모임, 근데 정식으로 등록된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매우 연구 실적이 높은 그런 건데요. 김명수 부자님은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온건합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보라고 할 수가 없고 중도적이며 온건합리인데 단 하나 남은 게 지금 동성애 문제잖아요. 한 번도 동성애 판결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그 일부 기독교계와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해가면서까지 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그렇죠. 있는데 조금 전에 대법원 공보관이 그러한 이분이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군형법상의 동성애 그 금지 규정 그거 존중돼야 된다. 민법상의 동성혼 금지 규정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에 성명을 냈거든요. 대법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헌정 체제가 들어서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 체계가 들어선 이후로 대법원장의 그 공백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있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장외투쟁할 때거든요. 우리 민주당 들어가서 표결해 줬습니다. 네. 예, 동의시켜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 이거를 국민의당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최근에 그 동성애를 걸어서 기독교의 일부가 움직이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요게 지금 새로운 형태예요. 그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문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데 박 의원님도 한 제가 받은 게 뭐 10,000개 이상일 겁니다. 지금도 저 무구물 해놨는데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가보면 저도 교회 가끔 다니거든요. 뭐 항상 뭐 주의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근데 저희 동네 교회에도 물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그래서 뭐 그 집회에도 참여한 교회가 있지만 아닌 교회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부 기독교계의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굳이 자꾸 맞다 하는 거는 새로운 공세, 네. 뭐 정치적 어떤 일종의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랍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아니랍니다. 아닌데 왜 그러는지.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서울대하고 성소수자 문제 포럼을 한 적이 있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김명수 내정자가 회장으로 인사말 하러 갔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견강부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참고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10수회 이상의 그 포럼과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주제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회장 자격으로 축소한 걸 가지고 동성애 지지한다 뭐 그렇게 올가매우는데 아니 다른 것보다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 국민이 시청하는 그 방송이 중계하는 속에서 아니라고 여러 차례 했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그냥 속을 확 까집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도덕적 결함도 없어 보이고 능력 부족 이런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당이 명분은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편향적이다. 뭐 그렇게 공격하다 칩시다. 근데 국민의당은 그러면 어떤 명분을 삼아가지고 김명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뭐 저를 포함해서 강금실 장관님 또 뭐 여러 인사들 박시환 전 대법관님 뭐 이런 분들을 거명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또 아까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 성격을 규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정치적 편향 뭐 이런 것을 얘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일부 의원들은 아까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한 동성애 예, 그걸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에서. 근데 우리 오늘 국민의당 까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안철수 대표께 했고 추미애 대표가 내일인가 언젠가 만나요. 이 방송 내일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일 그 결론 끝나고.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 아까 박 의원도 우리 헌정사상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없었다 그랬는데 예. 만일 공석이 발생하면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첫째 대한민국이 OECD 30개국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을 이제 자처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대외적인 신인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장하고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존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스톱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예. MB 정권의
정권에서 MB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원순 문건, 이 박원순 제한 문건은 사실은 2013년인가요? 불거져 가지고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맞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그 우리 문건 아니다, 폰트가 다르다. 네. 그리고 검찰도 그 국정원 말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아예 하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불거졌고요. 어제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는데 뭐 박원순 시장이 함께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씩 이제 화요일 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제는 공개 회의였고요.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회의였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 박원순 제안 문건을 포함한 지금 국정원의 소위 심리전단과 지금은 또 민간인 댓글 부대 약 48개 팀이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형사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를 하고 서울시가 고발을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차제에 이런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국기문란 사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규모와 시간이 3년 이상 했다는 거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는 거. 또 군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장관에게 1일 VIP 보고를 했다는 거. 사인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없다. 네.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비서관,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까지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그동안 그 아들이죠. 박주신 씨. 네, 박주신 씨 병역. 네. 비리 있다고 큰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뭐. 사실 무근이에요. 병무청, 네. 법원.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 다 아니라고, 경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그래요? 네. 어쨌든 국정원의 지시로 있었던 것이고 보니까 그 주신 씨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박 시장의 사돈이죠. 예. 그 사돈 회사 앞에까지 가서 엄마 부대 어버이연합이 나서 그 몇 차례씩 집회를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돈 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박 시장이 지금 고발을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게 될 거면 그 뒤에 수사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수사 촉구를 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검찰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기존에 윤석열 그 댓글수사팀장이 했던 사개팀입니다. 그건 불과. 그 사개팀의 여론조작건, 심리전단의 여론조작건은 이미 원세훈 징역 4년 실형이 나왔고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집행유예로 사실상 그 면죄부 판결까지는 아니라도 뭐 선처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다는 거는 48개 팀이니까 기존의 4개 팀보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병주가 일단 법무부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수사로서는 잘 된 거고요. 여기고 또 하나는 지난번 사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네. 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이 댓글 부대 그 외곽 팀장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분개해가지고 엄청 이제 깠잖아요. 깠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면. 괜찮아. 그러면 박범계 우리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이 법원을 까서 깠기 때문에 이번에 그건 모르겠고 영장이 또 발부됐나?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 기각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가치에 비춰서 증거인멸 뭐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기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판사님이 오버한 거예요.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런.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그러한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 그다음에 댓글 부대 외곽 팀장들 그래서 하나하나 조여가고 이제 그래서 김관진 또 김효재 또 남재준은 그 당시 이 박원순 제안 문건 다 거짓말했잖아요. 숨기고 아니라고 국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압수수색 불허했고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마 이렇게 지시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가면서 마지막에
네. 예, 마지막에 추선희 사무총장도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 또 아까 우리 이동현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저기 어머니 연합. 예, 조옥순 씨. 예, 뭐 그분도. 예. 근데 그분은 돈을 받았는데 뭐 적법하게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어쨌든 검찰이 뭐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병주 단장 이외의 댓글 공작팀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특히 양지회 사건도 그렇고 또 문모 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자기는 줬다고 그러놓고 그걸 횡령했는데 이 공탁했으니까 영장 기각 이렇게 지금 돼서 법원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법원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 아, 이제 과도기인데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내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이미 결론이 났을지도 모를 내일 몇 시에 나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시제. 내일 몇 시에 있습니까? 2시요. 네, 2시. 2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현 체제가 여러 평판사들이 지금 전국 법관회의를 만들어가면서 사법부가 변질됐다. 재판의 독립성이 외부로부터를 떤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회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보수적으로 후퇴했다. 예.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최근에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 영장 기각의 흐름은 한번 다시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사법부의 개혁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가 하는 사법부 개혁이지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의 동력, 개혁 동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원 내부에서도 젊은 판사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 이 작가 IQ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좀 아까 사법개혁이 필요한가요? 이건 정말. 아니, 대답을 요구하는 의원님 말씀하시라고. 너무 당연한.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또 고향집이라고 그것도 두둔할까 봐. 설마. 정의의 사도세요. 네. 이게 국고 손실 있잖아요. 국고 손실에 대한 형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는 그 국정원이 그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국정원법 위반이 더 큰 것 같은데 형량이 국고 손실이 더 높더라고요. 네, 국고 손실죄가 있죠. 5억 이상이 되면 그게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재판을 받아보시더니 아니 만주 변호사가 되셨군요. 국민의 세금이니까. 네. 자, 최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측근발로 나오는 게 이제 정치 보복이다. 정병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병국 의원은 은근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은근 아니고. 왜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병국이 이런 말 했다니 놀랐는데 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아니, 정치 보복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한테 논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할 때는 뒷조사를 한다거나, 좀 그 일의 사건이 있으면 그걸 100으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만들거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대개. 근데 지금 나온 이 MB를 향하고 있는 칼끝은요.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MB가 연관됐다는. 또 블랙리스트 건도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82명의 문화예술계 그것도 뭐 정말 그 국민 배우급 사람들 그다음에 감독도 세계적인 감독까지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역정치 보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국민들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적폐청산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동의가 70% 이상 높고 적폐청산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거는 뭐 거대한 범죄를 밝히는 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실질 피해자가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과 원칙이 그 범죄자를 단죄하지 않고 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역풍이 문재인 정부에 붑니다. 예. 그리고 박봉계 의원님, 네.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거리,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돼서 과연 MB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느냐, 이걸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 뭔 소리세요? 우리가 봤는데. 그죠? 아까 제가 밑으로부터 차근차근 토대를 단단히 해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죠. 국민적 공분을, 저 지역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하셨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가서 여쭤봅니다. 전라도 가서도 물어보고, 부산 가서도 물어보고, 인천 가서도 물어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보다 더 뜨거운 지지를 받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적 공분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채로 소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사에 탁 한 건씩 들어가면 자칫하면 이게 헛방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곡차곡 주변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결정적 시점에 네.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됐어요. 처음에는 방송 시작하실 네. 때 약간 적응하시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네. 2시간 하실 태세입니다. 아니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진도. 오자마자 계속 피곤해 쩔은 얼굴로. 네. 근데 이제 환해지셨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환해지셨어요. 네, 다 최민희 효과입니다. 이동영 효과 같아. 적폐청산위원회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한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들에 연속돼서 이게 쌓인 적폐라는 게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국정농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죄를 지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국정농단의 원인이 국정농단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을 비롯한 몇몇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예. 이것은 뿌리 깊은 제도적 문화적 원인이 있는 거다. 그게 적폐거든요. 네. 그 적폐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반민특위도 실패했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이 지속적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이게 거의 6개월 이상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드물어서 이번엔 한번 성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할 겁니다. 네. 해야 되고요. 그 이유를 알아요, 제가. 네. 박범계가 위원장이라. 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취자들 당원 여러분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달라는 촛불 염원. 그래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혁명이 아닌 개혁의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명예혁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명예혁명의 완수는 저는 적폐청산을 통한 제도 개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열망이 없으면 이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응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적폐청산과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90% 이상이 다 비리로 깜짝 놀랐어요. 강원랜드는 보통 이제 좀 아는 사람 넣어도 한두 명 많아요. 많아요. 서너 명인데 이건 무슨 그리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고 네. 우리 이런 뉴스 들으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좌절할 텐데. 좌절하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이래서 그러면 법사위원장 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았고 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퇴 공방이 여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얘기를 조금 해 주시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고 제가 어제 표현을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타당이긴 하지만 또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예. 저랑. 근데 어쨌든 5년 이상 참 최민희 의원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참 이런 울타리 내에서 어쨌든 미운정 고운정 들은 건데 저는 이 강원랜드 채용비를 보면서 여기에 관여했던 소위 권력자 이분들이 이 권력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채용집을 포함한 간부들 또 산업부 기관도 있고요. 또 도의원 이렇게 등등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 정권의 영구집권을
저는 상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간 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이 작아서 아니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짓 못해요. 아니 그래도 한두 명은 좀 우리도 괜찮은 사람은 좀 자격이 그런데 이거는 해야죠. 무려 규모가 수백 명. 상상 초월이에요. 95% 6%가 다 부정청탁자였다는 그런 근데 얘기거든요.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냐고 강원랜드가. 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백혜련 의원님이 일단 한번 질렀고 그다음에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태가 되면 법사위원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상원이잖아요. 모든 법안이 다 오고 또 검찰과 같은 이런 권력기관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고 어느 자리보다도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실 수사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내일 기준에서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수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권성동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공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완강하게 사실 된다고? 무근이라고 하겠죠. 표정까지 제가 다 상상. 나 고발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이랬는데. 뻔뻔하시네. 이동현 작가님이 고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법사위는 그럼 우리가 다시 못 갖고 오나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회 자리는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죠. 운영위원장도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좀 가져와야 돼요.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 뭐 법사위원장이 틀어버리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2부에서 여전히 박봉계 의원 모시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양도 유엔 가기 전에 또 한마디 또 하셨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노력 원내대표도 또 사과를 했었죠. 네.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대표한테 전화도 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뭐 뻣뻣한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예측해 보신다면. 그동안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다른 그 인사 카드와 연계한 것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했죠. 예. 본인이 사퇴하셨고 그다음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 지금 부동이 됐잖아요. 예. 더 이상 더군다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자진 사퇴했고 그래서 그 연계를 사실상 걸 명분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님은 지금 저쪽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뭐 진보 뭐 이렇게 진보를 뭐 넘어서 뭐 급진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다. 제가 판사 시절에 저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제가 저도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이고. 그러면 추천도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슬쩍 해서 유도를 하시는군요. 재밌네. 김명수 후보자님은 그런 그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그런 판사 모임, 근데 정식으로 등록된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매우 연구 실적이 높은 그런 건데요. 김명수 후보자님은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온건합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보라고 할 수가 없고 중도적이며 온건합리인데 단 하나 남은 게 지금 동성애 문제잖아요. 한 번도 동성애 판결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그 일부 기독교계와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해가면서까지 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대법원 공보관이 그러한
이분이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군형법상의 동성애 그 금지 규정 그거 존중돼야 된다. 민법상의 동성혼 금지 규정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에 성명을 냈거든요. 대법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헌정체제가 들어서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체계가 들어선 이후로 대법원장의 공백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장애투쟁할 때거든요. 우리 민주당 들어가서 표결해 줬습니다. 동의시켜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 이거를 국민의당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동성애를 걸어서 기독교의 일부가 움직이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요게 지금 새로운 형태예요. 그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문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데 박 의원님도 제가 받은 게 10,000개 이상일 겁니다. 지금도 무구물 해놨는데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가보면 저도 교회 가끔 다니거든요. 항상 주의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근데 저희 동네 교회도 물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그래서 집회에도 참여한 교회가 있지만 아닌 교회도 있고 내려가게 돼 있다. 거기 처갓집이 다 대전이에요.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비굴해졌어요. 비굴해졌어. 지금 대전에 어떻게 숙화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여야 7석 중에 우리가 이제 4석. 4석. 네, 저쪽이 3석. 자유한국당이 3석. 3석. 예. 다음 총선에는 싹쓸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전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대전시장을 먹었죠. 권선택 시장님 먹었고. 표현을 먹었다가 뭡니까? 정제된 아니 내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국정조사 때 한번 뿜은 이후로 제가 이동영 작가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좀. 이 작가님 왜 그러세요? 우리 박범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왜 먹은 이후로? 네, 먹은 이후로 원래는 이제 3대3 6석에 3대3이었는데 그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4대3이 됐으니까. 시장 그리고 이제 시의회도 우리가 다수당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보면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전이 득표율이 가장 높아요. 서울 수도권보다 높으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예측이 됩니다. 동구는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네, 동구. 동구에 사는. 아니요, 동구에 살아요. 그분 국회의원 성함. 예, 그분. 누구죠? 이장우. 네, 너무 좀 화가 나서. 사모님이 거기 사시는군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 유성구고. 유성구.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동구에 사셔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박범계 의원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기 전에 김민수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민수 후보자는 어쨌든 결과는 좀 안 좋게 났습니다만, 이제 우리한테 닥친 거는 이제 김명수 또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이분도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사과도 했고,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형이고요. 저와 함께 진실을 만드는 고정 진행자. 일단 젊은 피 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내일 김용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스페셜 게스트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저분 이따가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방송 출연을 한 해 못했습니다. 늘 지각 절대 없고 결석 절대 없는 분인데. 재판 때문에 어떻게 재판 결과는 좋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돼서 좀 다들 지치는 분위기. 아직 1심도 아니고 그냥 검찰 구형이었죠? 네, 결심했습니다. 결심했고 근데 이게요. 재판 진짜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왜 낙선하고 받는 재판은 죽음.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하신 대전시당 위원장 겸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대전 서구울 박범계 최고 나오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석 달 지나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세요. 지금 대전시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 겸 적폐청산위원장 겸 예.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 겸 법사위 간사는 이제 후임으로 금태섭 의원님이 지금 이제 지명돼서 다음 주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태섭 못 믿겠는데. 왜 그래요? 여기 진행했었으니까. 이동현 작가는 돌직구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셨었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대선 이후로도 계속 바쁘신 것 같아요. 또 보면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간판으로 언론 인터뷰도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맡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예. 더 등장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일수 후보자 뭐 낙마 관련해서 당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최고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아침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그 우려를 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었고 다만 후보자께서 더 이상 이제 감내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떤 가타부타 좀 후보자의 심기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당연히 통과될 거로 뭐 예측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뭐 큰 희망을 갖고 들어갔지만 정말 국민의당 일각에서 그렇게 반대표를 던질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한 실망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아까 최민희 의원 말처럼 여러 가지 지금 맡고 계신 게 많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 한 통속이에요. 거기다 맡고 있는 것이 직함만 여러 개고. 그래요? 역시 그러면은 뭐 주말에는 지역구 내려가시고 주중에는 서울에 계시고 이랬어요. 주중에 꼭 한 번은 내려가려고 하고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기원래 금요일날 내려가서 월요일날 올라오는 거는 꼭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금기원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 전 대표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 금기원래 때문에 진짜 다들 거기에 꽉 갇혀가지고. 표정 그거 일러준다. 금기원래를 안 하면 막 불안해진 거죠 이제. 박지원 대표님은 싫어하시는군요. 최민희 의원님. 아닌데요. 금기 원래를 싫어해요. 또 좋아할 건 또 뭐 있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가끔 오시잖아요. 네, 가끔 갑니다. 네. 가끔 이제는 매주 갈 거예요 아마. 왜? 혹시 출마 대전에?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대전에 계셔? 예, 매일 가는데 매주. 우리 대전 시민이시구나. 네, 매주.